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아직까지도 당시에 느꼈던 불안감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3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부실한 대응 체계를 드러냈던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차의학 전문대학 전병률 교수 모시고 관련 얘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지난 7일 귀국을 했고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3년과 비교했을 때 초동 대처가 좀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예,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5년도 5월 20일 날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예. 바레인을 거쳐서 이제 5월 4일 날 귀국을 했죠. 그리고 5월 12일 날 첫 그 증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을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증상이 더 악화가 돼서 5월 18일, 19일 삼성서울병원을 가서 2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입국한 이후로 확진 판정 받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한 6일 정도 걸렸고, 그동안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그 접촉자들이 생겼고, 그 접촉자들이 새롭게 환자가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띄웠다면은 이번 2018년도 A씨의 경우에는 검역 과정에서 설사 증상을 이제 주증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자 본인이 삼성서울병원과의 연락을 통해서 첫 진료 과정부터 완전히 격리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의료진들도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메르스가 의심이 된다 해서 또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바로 병원에 도착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빠르게 이 검역 과정부터 확진 판정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 또 그런 이유로 밀접 접촉자와 또 일반 접촉자를 잘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을 현재 보건당국이 정밀 관찰 중에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성공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동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좀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환자들의 몸 상태도 좀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진 남성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네, 뭐 제가 그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증상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중한 증상이다 하면은 이제 혈압이 저하가 된다든지 또 호흡 곤란 상태가 심하다든지 뭐 그런 그 증상들이 메르스의 중증 상태를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와 별 큰 차이 없이 양호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 보였던 영국 20대 여성은 지금 음성 판정이 확실히 나왔고 다른 나머지 5명은 1차에서 음성을 받아서 지금 2차 검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일단 밀접 접촉자 21명 그리고 또 일반 접촉자 440명에 대해서 의심 증상이 있던 분들이 다행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은 좀 물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지만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그런 발병을 우리가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초동 대처가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몸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설사가 계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항 검역대를 통과를 하면서 이게 또 초동 대처가 좀 부실했다 이런 좀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검역소에서 하는 역할과 또 이 종합 대형 병원에서 하는 역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제 검역소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상 감염병의 어떤 이 의심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이제 스크리닝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어떤 한 환자에 대해서 정밀한 그런 진료를 통해서 어떤 이제 의심되는 질환을 찾아내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메르스라는 질병을 의심할 만한 그 발열 증상이라든지 기침, 가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역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설사라는 부분들이 그런 대상에 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검역 당국이 어떤 이 대상 질환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주증상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질환까지도 같이 조사를 한다면은 지금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좀 추가적인 방역 체계가 있을까요? 일단 그 입국 과정에서 그 입국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의심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해서는 검역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관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이 심층적으로 정밀하게 환자를 입국자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간과 또 전문 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 확충도 소요가 된다.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시스템과 더불어서 개개인의 협조와 노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확진 환자가 감염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이건 확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일단 본인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메르스라는 질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입국을 했다.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이번 그 확진 환자처럼 어떤 병원에 자발적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해서 격리 조치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분이 자가로 복귀를 해서 거기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접촉자를 만나서 그렇게 되면은 2015년도와 같은 그런 메르스 환자의 확산 그런 것들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이야기해주신 21명의 밀접 접촉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가 돼 있는데 이 분류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보건당국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환자와 2m 이내의 거리에서 그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이 그 분비물 소위 말해서 이제 비말이 되겠죠. 우리가 기침이나 가래를 할 때 나오는 물방울, 침방울을 이제 노출되는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비행기에서 같이 탑승했던 분들 중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자리 3자리, 또 뒷자리 3자리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밀접 접촉자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당국이 최대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을 능동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 변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를 하고 만약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이제 메르스 감염 여부를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감염을 이제 확진 판정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이분처럼 이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격리 조치를 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꼼꼼한 모니터링이 계속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대처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 그 이번 삼성병원에서 그 이 최초 이 확진 환자를 대응한 그 방법은 매뉴얼 그대로 잘 실행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의료진들이 다 보고를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환자가 중동 지역을 다녀온 그런 여행력을 감안해서 일반 진료실이 아닌 응급실 내 선별 진료실에서 환자에 대한 증상을 점검을 하고 또 흉부 엑스선 촬영까지도 해서 결국은 영상에 의한 폐렴을 확인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시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감염 경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쿠웨이트 경우에는 메르스 위험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고 또 2년 동안 메르스 발병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에만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감염 경로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중동이라는 그 지역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다 인접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또 잦은 편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환자가 설사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병원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확진 환자의 경우에 그 정상인과는 다르게 설사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좀 저하가 돼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고 그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잠복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발열 증상 또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언제쯤 이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밀접 접촉자들이 지금 그 격리 조치가 되고 최대 잠복 기간이 14일 동안 보건 기관이 지금 능동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동 감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21명이 어떤 특별한 증상도 없이 잘 이제 그 이 관찰이 끝난다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환자와의 접촉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2차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염병은 이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메르스 좀 예방 행동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좀 해주시죠. 그 메르스라는 질병 자체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중동 지역을 여행을 다녀오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뭐 낙타와의 접촉을 피한다든지 또 낙타유의 섭취를 피한다든지 뭐 이런 또 안전 수칙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진료 목적 이외에 불필요하게 그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한 이후에 최대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1339 그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그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그러한 그 이 여행력이라든지 질병 발병 양상을 신고를 해서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알려주신 수칙들을 잘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